자, 지금 3장,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비교 우위, 기회비용,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그 예로 미국하고 콜롬비아의 컴퓨터하고, 장미의 숫자 예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비교 우위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양국의 어떤 후생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생산의 총 소비 가동량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제 그런 것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정확하게 단일 요소 리카르도 모형을 셋업했죠. 2x2x2. 두제화, 생산 요소는 하나지만 두제화 양국 모형이죠. 노동의 유일한 생산 요소였고, 자, 여기서 이제 단위당 노동 소요량 A, 소문자 A를 정했죠. ALC, ALW. 그러니까 ALC는 치즈,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 시간, ALW는 와인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 시간, 이렇게 의미하죠. 그 다음에 노동 공급량, 생산량 Q까지 정의가 되고 나면 생산 가능 곡선은 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했죠. 실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죠. 생산 가능 곡선은 양변의 두 재화의 생산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평축에는 치즈 생산량이고 수직축에서는 와인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본다 그러면 요즘에는 뭔가 하면 모든 재화 가지고 치즈만 생산할 수 있는 양, 그걸 점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모든 이 생산 요소, 노동 가지고 와인만 생산할 수 있는 양, 그래서 그 양을 찍고, 그 다음에 두 선을 연결시키면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직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술이 생산량에 따라서 안 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 시간이 노동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계 생산성 최강과 같은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성이 바뀌는 경우라 그러면 이제 저거는 이제 밖으로 볼록한 그런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죠. 그건 이제 뒤에 다루겠고, 지금은 간단한 고정된 생산 기술로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선의 기울기는 소위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물론 이제 그 기회비용은 다른 재화의 양으로 나타냈죠. 치즈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포도주 포기해야 되는 포도주 생산량이 몇 단위냐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이고 이게 500이다. 그랬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라는 말은 치즈 한 단위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와인 생산을 반 단위 포기해야 된다. 치즈 한 단위 생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드는 노동시간 가지고는 와인 반 단위 생산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다. 그러면 그 치즈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와인 반 단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까지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소위 기회비용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격 임금까지도 이야기했죠. 상대 가격 임금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자 결국은 이제 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는 이제 기업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일해가지고 일한 시간만큼 생산된 양을 다 자기 임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만큼을 임금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A분의 1이 되겠죠. A분의 뭐, 근데 이제 가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단위만큼이 되겠죠. 어쨌든 생산했는 만큼, 그대로 임금으로 받게 된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재화의 가격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필요하죠. 가격이 결정돼야지 어떤 재화가 생산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비싼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겠죠. 싼 거는 적게 생산하는 것이고, 뭐 극단적인 경우는 하나만 생산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재화의 가격 PC, PW로 했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임금은 정확하게 이제 양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임금은 치즈 생산업자의 임금은 ALC분의 PC가 되고 와인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ALC분의 P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임금이 이렇게 된다. 임금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위로 이야기했는데 물건 단위로 이야기했는데 그 물건의 가격이 이렇게 딱 결정됐죠. 그러면 정확한 액수로 가격으로 이렇게 임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 가격, 두 물건의 상대 가격과 그 다음에 이 기회비용. ALW분의 ALC는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본 생산 가능 곡선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죠. 와인으로 나타내는 그 치즈의 기회비용입니다. 치즈의 생산의 기회비용인데 이 기회비용이 이 가격하고의 차이인 거죠. 그 관계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치즈만 만들 것이고 치즈가 기회비용보다 치즈 가격이 치즈 기회비용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 치즈를 다 생산할 것이고 반대로 치즈 가격이 치즈 기회비용보다 더 싸다 그러면 치즈는 생산 안 하고 다 와인만 생산할 겁니다. 결국은 만약에 두 재화가 있다. 그러면 또 한 나라 내에서는 두 재화가 다 생산되겠죠. 무역은 나중에 보고 일단 한 나라 내에서 두 재화가 다 생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그러면 등호가 되는데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상대 가격하고 같을 때 이 상대 가격은 기회비용과 같게 결정되는 거죠. 같은 상태에서는 둘 다 생산됩니다. 물론 둘 다 생산되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디까지냐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수요라는 또 다른 요인도 있고 어쨌든 둘 다 생산 가능하려고 그러면 이 상대 가격이 기회비용과 같을 경우에만 둘 다 생산이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숫자 여기까지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상대 가격까지 봤습니다. 재화의 상대 가격 그리고 두 나라에서 각각 나라에서 상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봤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일단 두 나라의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이 다르다라는 거죠. 기술이 다르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러니까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르다. 그러면 두 나라에서 각각의 상대 가격도 다를 겁니다. 상대 가격이 다르겠죠. 다른 상태다. 그런 식으로 각각 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나라 간의 무역이 허용됐다. 그럼 어떤 식으로 무역이 될 것이냐. 뭐 쉽게 이야기한 거죠. 싼 물건 수출하고 비싼 물건 수입하는 겁니다. 싼 물건 수출하고 비싼 물건 수입한다. 근데 이제 그 싸다, 비싸다, 물론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용어로 상대 가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싼 물건. 그러니까 싼 물건이란 것은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싸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국에 비해서 비싸게 만드는 물건을 수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둘 다 물건의 상대 가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물건의 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나라의 각각의 가격은 이제 상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리카르드 모형에서의 무역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했고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첫 단계부터 봅시다. 그래서 리카르드 비교 우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 우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교 우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역의 방향과 무역의 이익까지 설명합니다. 자국이 포도주와 치즈 생산에 더 효율적이라면 자국은 모든 생산에서 절대적인 우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주와 치즈에 대한 자국의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 둘 다 외국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건 뭐 위첨자가 없는 경우는 자국입니다. 이게 치즈 생산의 소위 생산 그 노동량이죠. 노동시간. 한 달에 생산하기 필요한 노동시간이죠. 이게 외국의 치즈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보다 우리나라가 적은 시간으로 치즈 생산을 했다. 그 이야기는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더 높다. 기술 수준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인 재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 생산에서도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다.
그러니까 한 단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더 짧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부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둘 다 더 적은 시간으로,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생산에서 절대적인 우위가 있다. 한 국가는 두 재화 생산에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 국가는 단지 한 재화에만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이와 같이 한 나라가 두 재화 생산에서 다 효율적이죠. 절대적으로는 다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비교 우위를 볼 때는 한 나라가 둘 다 비교 우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둘 다 각각의 하나씩을 가집니다. 자, 비교 우위를 설명하면 한 국가가 모든 재화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라 할지라도 그 국가는 여전히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비교 우위를 통해서 수출하고 비교 여리가 있는 부분은 수입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국이 치즈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국의 치즈 생산 기회비용은 외국보다 더 낮다는 거죠. 자, 이제 기회비용을 보는 건데, 기회비용은 아까 절대 우위는 그냥 절대적인 기술로만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ALC하고 ALC 스타하고 비교했죠. 그래서 어디가 크냐 적냐를 본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교 우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두 생산 기술 간의 비교적인 소위 기회비용을 본 겁니다. 비교적인 기회비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ALW분의 AL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 치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와인 단위로 나타내는 비용이 되는 셈이죠. 아까 말한 생산 가능 고성에서 보면 기울기 2분의 1이었다. 그러니까 치즈 한 단위 만들려고 그러면 와인 반 단위, 2분의 1 단위가 포기돼야 된다. 그게 와인 생산에, 치즈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었죠. 그 기회비용과 그 다음에 외국의 동일한 그 기회비용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뭐, 어느 게 이제 차이가 나겠죠.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는 뭔가 뭐 우리나라가 이게 더 낫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가 치즈를 기회비용 차원에서, 절대 비용 차원에서는 더 낮았지만, 기회비용 차원에서 더 낮게 생산한다는 겁니다. 절대 비용 차원에서도, 기회비용 차원에서 외국보다 더 낮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치즈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라는 거죠. 자국이 치즈 생산을 증가시킬 때 자국은 외국보다 포도주 생산을 감소시킨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역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하학이 아니라 수식으로 봅시다. 뒤집어 버리면, 양변 다 뒤집어 버리면 등호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버리면 와인 생산의 기여비용입니다. 와인 생산의 기여비용. 양국의 와인 생산의 기여비용은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와인 생산의 기여비용은 외국이 더 낫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양변을 뒤집어 버리면 등호도 바뀌기 때문에 와인 생산의 비교 우위는 타국이 가진다. 수학적으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죠. 그 이야기는 아까 말한 대로 비교 우위는 한 나라가 둘 다 못 갖는다는 거죠. 한 나라가 하나를 가지면 다른 것은 분명히 상대국이 가진다. 그래서 요식 자체가 성립한다는 말은 요식을 뒤집으면 상대국이 와인 생산의 비교율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죠. 그래서 양국에서 어떤 것이 비교율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이 관계식 하나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자국은 외국보다 와인 생산을 감소시키겠죠. 감소시킨다. 자, 어쨌든 PP,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포도주로 나타낸 치즈의 기회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외국의 PPF는 자국의 PPF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 치즈 한 파운드 생산하기 위해서 자국보다 외국은 더 많은 포도주 생산을, 와인 생산을 중단한다. 자, 이게 이제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렇습니다. 아까 자국의,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을 보여줬죠. 그 기울기는 2분의 1이었습니다. 2분의 1. 좀 완만했죠. 완만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기울기라는 것은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인데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낮죠. 낮다는 이야기는 외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더 높다. 더 높다는 말은 즉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2분의 1 기울기인데 외국은 그 반대. 사실은 그 역수입니다. 2분의 1의 역수는 2죠. 이 기울기가 2가 된 겁니다. 더 가파르다라는 것은 외국이 그러니까 치즈 생산에는 비교 여유가 있다. 와인 생산에는 비고기가 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실제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고 우리나라가 낮다는 이야기는 외국이 높다라는 건데 더 가파르다라고 이렇게 그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무역이든 일어나기 전에 각국에서 포도주에 대한 치즈 상대 가격은 포도주에 나타난 치즈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죠. 무역이 없을 때 외국에서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높다면 포도주로 나타낸 치즈의 상대 가격이 자국보다 외국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역이 있기 전에 상태는 어떨 것이냐라는 걸 본다 그러면 분명히 상대 가격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치즈가 싸고 외국은 치즈가 비싸다는 거죠. 가격이 우리나라는 치즈가 싸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국은 치즈 가격이 비싸다. 상대 가격이 좋죠. 와인 양으로 나타낸 치즈 가격으로 봤을 때. 반면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와인의 상대 가격이 비싸고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와인의 상대 가격이 쌌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결정된 거죠. 자국은 그러니까 싼 치즈를 자국은 치즈를 외국으로 수출하죠.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싼 것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뭔가 하면 외국에 팔리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싸니까 얼씨구나 수입하죠. 수입하고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만들어야 되는 포도주는 와인은 외국에서 싼 가격으로 수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역의 방향까지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은 포도주를 자국으로 수출하고 자국은 치즈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래서 무역의 방향이 됐죠. 자,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무역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보고 있을 때는 무역이 있을 때 상대 가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의 방향은 결정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싼 치즈를 수출하고 외국에서는 대신에 이제 비싼 와인을 수입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싼 거는 수출한다 그러면 수출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공급은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겠죠. 치즈 가격은 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싼 외국 와인 들으면 와인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치즈 가격은 오르고 와인 가격은 좀 떨어진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싼 치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치즈 가격은 떨어지고 비싼 와인은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와인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양국에서 가격이 변화를 하겠죠. 변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한 선에 합니다. 무역을 할 때 무역할 가격이 필요한 거죠. 그 가격이 그 사이에서 중간에 딱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대 가격에서 무역 전의 양국의 상대 가격에서 그 어떤 중간 어떤 지점에서 가격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게 딱 중간일지 아니면 한쪽 나라의 가격일지 아니면 한쪽에 더 가까울지 한쪽에 멀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전체 그 나라 경제 규모 뭐 수요 요인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결국은 뭔가 하면 수요 공급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수요 공급이 균형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무역을 한다 그러면 두 나라를 합쳐가지고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국은 두 물건의 상대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여기서 이제 유도합시다. 이 수요 공급은 양국을 합친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요선하고 공급선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 세계의 치즈의 상대적 공급을 봅시다. 이것은 모든 나라들이 공급한 포도주의 양에 대한 모든 나라들이 공급한 치즈의 상대적 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급 수요를 볼 때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양국 양을 합치는 것이 하나 있지만 플러스 뭔가 하면 상대적 수요 공급입니다. 상대적 수요 공급.
자국의 수요, 자국의 공급이 있다. 자국도 뭔가 하면 전체 세계에서의 자국의 상대적 공급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세계 생산량 중에서 자국이 공급한 거, 아니면 전체 세계의 수요량 중에서 자국을 수요한 거, 이렇게 각각 나라의 자국의 수요 공급을 상대적인 수요 공급으로 보고, 외국도 동일하겠죠. 상대적인 수요 공급을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적인 수요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두 나라를 합친 상대적인 뭐 공급량 RS Relative Supply입니다. 상대적인 공급량입니다. 상대적인 공급량을 본다 그러면, 자, 이 분모는 총 생산량입니다. 총 생산량.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말 잘했네요. 여기서 이제 상대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두 재화가 있죠. 두 재화의 상대적인 겁니다. 두 재화. 그러니까 치즈에 대한 상대적인 걸 보려고 그러면 와인의 양으로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대 가격이라든지 기회비용을 다 그렇게 봤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치즈의 상대적인 공급을 보려고 그러면 와인 양 대비 치즈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치즈의 양으로 나타내고, 사실은 이것은 상대적 공급은 와인 양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분자는 두 나라가 생산하는 와인의 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공급량은 두 나라가 생산된 치즈의 양을 분자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공급, 치즈의 상대적인 공급입니다. 치즈의 상대적인 공급인데, 자, 이게 뭐 각국에서 생산했다 그러면 이 값이 고정일 겁니다. 고정이지만 무역이 된다 그러면 이 양은 변합니다. 그 양에서. 그래서 자국은 QC는 늘어납니다. 자국은 치즈 생산은 더 늘어나죠. 싸니까 우리나라가 치즈를 더 만들어서 수출하는 겁니다. Q 생산 늘어나고, 반면에 자국에서 치즈를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와인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와인은 줄고.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은 와인이 싸기 때문에 와인을 수출하죠. 와인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와인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와인 더 만들려고 그러면 치즈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은 요 QC를 줄이는 겁니다. 치즈 생산을 줄이고 와인 생산을 늘리죠. 그래서 무역 이후에,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상대적인 공급의 변화는 발생합니다. 발생하죠. 어쨌든 상대적인 양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상대적인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인 공급과 수요. 만일 양국 모두 치즈 상대 가격이 치즈 기회비용보다 낮다 그러면, 치즈 상대 가격이 치즈 기회비용보다 낮다. 어차피 뭔가 하면 이거는 이것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 그 절대 우위가 있다고 그랬죠. 상대 비교 우위가 있다고 그랬죠. 비교 우위가 있단 말은 요게 우리나라의 이게 치즈의 기회비용이 외국의 치즈 기회비용보다 더 낮은 셈이죠. 낮고. 그런데 치즈의 상대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다. 그러면 치즈 생산을 해가지고는 우리나라도 생산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 치즈 받을 바야 다 와이너리 가서 일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렇게 되면 둘 다 치즈 생산은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치즈는 생산되지 않는다. 그죠? 자국과 외국 근로자들은 임금이 높은 와이너리로 다 가죠. 이런 가격일 바야 다들 와이너리 가서 일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치즈 상대 가격이 자국에서는 기회비용과 같을 때 조금 더 완화해가지고 요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고, 그것보다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고 우리나라의 기회비용과 같아졌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와이너리에 가서 일하든 치즈 농장에서 일하든 임금이 같죠. 그러면 뭔가 하면 아무데나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만큼 만들어지냐는 모르지만, 이때는 이제 그 양은 수요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둘 다 생산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둘 다 생산은 가능하고, 반면에 외국에서는 당연히 뭔가 하면 와인만 생산하게 되겠죠. 외국에서는 이러면 치즈 생산을 하면 그 임금이 와인보다 훨씬 적으니까 당연히 외국은 와인만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고 두 가격 사이에 꼈다. 두 가격 사이에 꼈다. 그렇다 그러면 자국은,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하면 치즈 가격이 치즈 기회비용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와이너리 일하는 것보다 치즈 공장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임금이 많습니다.
그럼 몽땅 다 치즈 공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몽땅 치즈 공장에 있어야 하고, 반면에 외국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다 뭔가 하면 치즈 가격이 이 치즈 생산 비용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치즈 공장에서 일해봐야 뭔가 와인보다 더 임금이 더 낮습니다. 그러면 외국 근로자들은 외국에서는 몽땅 다 와인을 가서 일합니다. 치즈를 생산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 그러면 양국이 완전 특허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치즈만 생산하고 외국은 와인만 생산하고. 그래서 양국이 완전 특허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국 근로자들은 치즈만 생산하고 외국 근로자들은 와인만 생산하고. 그래가지고 둘 다 뭐 어떻게 뭐 무역을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해서 나눠 가지게 되겠죠. 이제 그 비율은 정확하게 여기에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세계 치즈의 상대적 공급은 자국의 최대 치즈 생산을 외국의 최대 포도주 생산으로 나눈 뭐 이게 상대적 공급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지고 이 상대 가격이 외국의 기회비용과 같아졌다 그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치즈만 생산하고 외국은 뭐 이때는 근로자들은 와이너리에 있던 치즈 공장에 있던 임금이 같으니까 둘 다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생산이 가능한 경우, 외국은 둘 다 생산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랐어. 이 상대 가격이 둘보다 다 더 높다. 그렇다 그러면 양국 모두 다 와인만 생산할 겁니다. 치즈 가격에서는 뭐 그러니까 아니죠. 이 치즈 가격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양국 모두 근로자들이 다 와인 생산을 하지 말고 다 치즈 공장 가서 생산할 겁니다. 치즈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자, 이 상대 가격에 따라서 이 상대 가격이 이 작거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하고 같거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사이에 꼈거나, 네 번째는 요거하고 같거나, 다섯 번째는 요 경우. 이렇게 5개의 경우에 따라 가지고 양국에서 생산되는 게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상대적 공급 곡선이 계단 형태의 상대적 공급 곡선이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 자, 이 그림은 이게 이제 상대적 공급이죠. 상대적 공급인데 이게 치즈 상대 가격입니다. 가격이 아까 말한 대로 5가지 경우 있죠. 제일 낮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기회비용보다 낮을 경우, 그 다음 우리나라 기회비용과 같을 경우, 그 다음에 양국의 치즈 생산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 경우, 그 다음 외국의 치즈 생산 기회비용과 같은 경우, 그 다음 그것보다 더 높은 경우, 이런 거죠. 그때마다 공급량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이것보다 우리나라 기회비용, 치즈 생산 기회비용보다 더 낮다 그러면 둘 다 생산을 안 할 겁니다. 치즈 가격이 너무 싸니까 둘 다 생산 안 하면 공급량은 두 나라가 다 합친 공급량은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이때는 공급량, 이 수평축이 공급량이죠. 치즈의 상대적 양입니다. 양은 0이죠. 0입니다. 0이고. 그 다음에 요것보다 요 가격에서는 이제 공급이 되죠. 공급이 되는데 어디까지 공급이 되냐 그러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요 사이에 공급됩니다. 이 사이 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이제 공급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생산 안 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이 다 치즈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생산할 수 있으니까 둘 다 생산하는 것은 생산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노동 근로자들이 다 치즈 생산하는 것까지 그 사이에 어떤 영역이 되겠죠. 그 사이에. 뭐 이 점이 될 수 있고 이 점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이 사이에 어떤 영역이다. 그러면 이때 이 가격이 이때의 공급 곡선은 이 사이에 어느 지점이 결정은 안 되지만 이까지 이루어진 이런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양국의 그 기회비용 사이에서는 완전 특화한다 그랬죠. 자국은 치즈만 생산하고 상대국은 외국 그 와인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계적인 공급량, 치즈 상대적인 공급량은 딱 고정되어 있죠. 그럼 그 고정량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몽땅 모든 노동 가지고 치즈만 생산할 때
그 상대적인 치즈 공급량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와인, 그러니까 상대국이 몽땅 모든 자원 가지고 와인을 만든 겁니다. 와인을 모든 자원 가지고 모든 시간 가지고 와인만 만들 때 만들어진 양, 그러니까 와인 최대 생산량이 상대국의 와인 최대 생산량이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치즈 최대 생산량이 이거죠. 이건 이미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이걸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인 공급이 되고, 요 사이 가격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물론 이제 요 가격에서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치즈만 생산하고 외국은 치즈, 와인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외국이 둘 다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즈가 이 생산을 안 하거나 아니면 모든 자원 가지고 와인은 생산을 0을 하고 다 치즈를 생산한다. 그럼 그 사이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이 되겠죠. 지점이 되고. 이게 딱 끝입니다. 이게 쭉 가는 건 아니고, 보통 공급곡선은 오른쪽에 무한대로 간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무한대로 가지 않고 이게 딱 끊기죠. 끊어지는 이유는 이게 뭔가 하면 요 지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란 것은 우리나라가 몽땅 다 외국까지도 몽땅 다 치즈를 생산하는 경우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상하지만 공급곡선이 계단식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죠. 직선인데 이거는 양국 간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이 물건 상대 가격에 따라 가지고 생산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생산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생산 패턴이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단식 공급곡선이 됩니다. 자, 여기 공급이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무역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세계의 두 나라를 합친 상대적인 공급곡선이 나왔습니다. 치즈의 상대적인 공급곡선, 와인 양에 대비한 치즈의 상대적인 공급곡선이 나왔다.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나라에서 무역을 할 때 치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는 수요 곡선이 도입되면 거기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한 데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도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인의 수요량 대비, 양국 합쳐가지고 와인의 수요량 대비 수요량 분해, 치즈의 수요량, 소비량의 비율로 다투는 것이 치즈의 상대적인 수요다라고 하고, 그 수요는 생산같이 뭔가 하면 단절되는 건 아니죠. 수요하고 말고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이런 우하향하는 선이 될 겁니다. 일반적인 우하향하는 이런 선이 됩니다. 이런 선이 되는 것이고, 이 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공급곡선하고 여기서 교차했다. 그러면 그때의 무역 가격, 양국 간에 거래할 때의 가격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결정될 것이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양국이 특화하는 경우가 생기죠. 양국이 특화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즈만 생산하고 외국은 와인만 생산하고, 그 다음에 두 나라에서 뭔가 하면 일정 비율만큼은 서로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요 가격에서 이렇게 특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것보다 더 낮다. 그 이야기는 치즈가 뭔가 하면 이것보다는 좀 치즈를 덜 수요한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됩니다. 이 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둘 다 만들죠. 치즈, 와인 둘 다 만드는데 외국은 와인만 생산하는 겁니다. 외국은 와인만. 그러니까 외국은 와인만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둘 다 만드는데, 대신에 우리나라 와인의 일부는 외국에 수출하고 대신에 그 와인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량으로 봐가지고는 당연히 치즈 생산량이 이 1보다는 적죠. 1보다는 적은 겁니다. 어쨌든 이전보다 이게 왼쪽 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양이 주는 거고, 그거는 이유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여기보다는 더 왼쪽에 있는 수요 곡선이다. 그 이야기는 치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그 1보다는 더 적은 상태, 그런 수요 형태라 그러면 당연히 세계적으로도 치즈 생산량은 줄고 와인 생산량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당연히 치즈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이때 치즈 가격은 요 높이인데 이때 치즈 가격은 요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그러니까 치즈 가격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 곡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을 여기다 그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도 결정되고 양국이 어떻게 되느냐, 뭐 둘 다 생산하느냐, 두 제와 다 생산하느냐. 물론 두 나라 다 두 제와 생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완전 특허를 하느냐, 뭐 어떤 나라는 두 제와 생산하느냐. 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여기다 이렇게 교차했다, 이렇게 교차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이 두 개보다 훨씬 더 두 나라가 다 합쳐가지고 치즈에 대한 수요가 높죠. 치즈를 더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두 경우보다 훨씬 더 치즈 생산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체 모든 제과가 치즈에 완전 특화하고 있고, 외국마저도 일부는 치즈 만드는 거죠. 치즈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교환을 해서 우리는 치즈를 좀 더 수출하고 대신에 외국에 그 와인은 수입을 물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과 그 다음에 무역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결정되고 소비가 결정돼요. 그죠? 자, 뭐 앞에 슬라이드를 몇 개만 잠시 더 볼까요? 건너뛰었던 거 여기까지 봤죠? 벗고 여기까지 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단 함수를 봤죠. 상대적 공급 계단 함수를 봤죠. 첫째 계단, 둘째 계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즈 상대적 수요는 모든 나라에서 수요된 포도주의 양에 대한 모든 나라에서 수요된 치즈의 양으로 나타냅니다. 동일한 개념이죠. 와인 가격에 비해서 치즈 가격이 오를 때 모든 나라의 소비자들은 치즈를 덜 구입하고 포도주를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즈가 수요된 양은 뭐 상대적 양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자, 이게 이제 상대적 공급과 수요를 통해 가지고 소위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을 통해 가지고 균형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무역이 결정되는 포인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환되는 균형 가격까지도 봤죠. 자, 그런 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느냐? 왜 무역하느냐? 이익이 있으니까.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더라. 이익이 있으니까 발생하는 거죠. 그럼 무역의 이익이 뭐냐? 무역의 이익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산 유형의 전문화와 그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이 폐쇄경제다 그러면 자국 내에서 한 내에서의 가장 효율화를 합니다. 효율화를 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나라 사정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아까 결국은 두 재화가 다 생산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수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0보다는 조금이라도 아무리 비싸더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뭔가 하면 그 효용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용합 형태를 본다 그러면 어쨌든 두 재화는 다 생산됩니다. 생산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소위 기회비용하고 상대가격이 같도록 그 나라에서 생산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이 결정돼서 생산이 결정됩니다. 그건 나름대로 그 한 나라 내에서의 효율성이죠. 각국에서 뭔가 하면 그 내에서 자국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경제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그 스코프가 넓어졌다. 개방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두 나라 차원에서 합쳐가지고 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국이 더 커진 차원에서 효율성을 추구해가지고 더 좋아진 부분이 소위 무역의 이익입니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산 유형의 전문화라는 거죠. 뭐 극단적인 경우 아까 보니까 이렇게 수직 축에서 수요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 양국이 완전 특화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국이 완전 전문화를 한 거죠. 그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나라들이 원하는 재화 용역 구입하는 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익이 발생하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비효율을 갖는 재화를 생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국에서는 치즈의 상대 가격이 무역으로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치즈 생산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립니다. 무역 전에 비해서 딱 비교해보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자국은 치즈에 비용이가 있으니까 치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치즈를 수출했다. 그렇게 되면 치즈 국내 공급량이 줄면서 치즈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치즈 근로자들은 월급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양만 받는데, 한 개 받는데 그 치즈 양은 동일한데 뭔가 하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치즈 양은 동일한데 그 가지고 와인하고 바꿀 때 더 많은 와인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치즈 근로자들이 더 높은 소득을 벌게 된다. 월급이 오른다. 외국에서는 무역으로 치즈 상대 가격이 내리고 와인 상대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와인 생산업자, 와인 근로자들이 월급이 더 오르는 겁니다. 받는 와인 양은 똑같은데, 동일한 양만 받는데 그 와인 양을 치즈로 바꾼다 그러면 더 많은 치즈를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런 차원에서 와인의 가격이 오른다. 와인으로 받지만 소득이 오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역의 이득입니다. 무역의 이득인데, 물론 이제 반대로 뭔가 하면 그 수입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수출하는 산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그러니까 치즈 생산하는 쪽에서는 가격 임금이 오르지만 와인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와인 양을 받습니다. 받긴 받지만 와인 가격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임금이 떨어지는 겁니다. 와인 가격이 떨어졌다. 그 이야기는 받는 와인 양은 같지만 이 와인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치즈 양이 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떨어진 겁니다. 이익을 본 사람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도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익을 보는 부분은 무역은 치즈를 와인으로 또는 와인을 치즈로 전환시키는 간접적인 생산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역이 사실은 간접적인 생산 방법이다. 무역이 없으면 각 나라는 소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산업에 다 어떻게든 배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무역을 할 수 있으면 각 나라는 잘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량으로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나라가 소비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재화를 교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잘하는 데만 다 집중을 하게 되고, 잘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잘하는 물건 팔아가지고 수입해서 쓰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무역을 통한 이익이다. 무역이 허용될 때 생산 가능 곡선을 넘어서 소비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결국 무역의 이익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그림은 딱 이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죠. 생산 가능 곡선. 이게 이제 이 까만 선이 아까 앞에서 본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제일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 이게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 2분의 1이었죠. 생산 가능 곡선 두 물건의 양으로 나타내죠. 이게 치즈 양, 이게 포도 와인 양.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이었던 생산 가능 곡선을 아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폐쇄경제라고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 내에서 이 프론티어, 생산 가능 영역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도. 생산된 것만 가지고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산된 지점과 소비된 지점이 일치합니다. 물론 이제 효율적인 지점은 이 선상이 되겠죠. 이 안은 아니고 이 선상의 어떤 지점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 동일한데 소비 가능 곡선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게 무역 이후의 소비 가능 곡선입니다. 선택 가능 곡선이죠. 자, 이 선의 의미는 뭐냐? 이 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소위 가격입니다. 무역 가격. 아까 말한 상대적인 수요, 공급과 수요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의 가격인 거죠. 물론 그 가격이 이것보다 더 완만해가지고 여기 겹칠 수도 있고 더 가파를 수도 있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중간이다 그러면 이 가격은 이런 선입니다. 이런 선이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더 가파른 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상대 가격이 큽니다. 폐쇄경제라 그러면. 외국도 본다 그러면 이게 오른쪽이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죠. 아까 두 번째 본 그림. 그러니까 기울기가 2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요 까만 선입니다.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그 외국에서의 상대 가격입니다. 두 물건의 상대 가격이죠. 무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은 그 중간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했죠. 물론 극단적으로는 한 나라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 중간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무역 가격은 그 중간에 의 기울기를 가지는 어떤 선에서 결정된다. 그게 바로 이 파란 선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래프에서 이 파란 선의 결과는 같아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무역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바로 소비 가능 곡선이다. 소비 가능 영역이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생산 가능 영역일 때, 폐쇄 경제일 때 소비 가능 영역은 이건데, 지금은 소비 가능 영역이 이만큼 늘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이만큼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진다. 두자 모두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진다. 극단적인 경우, 요럴 때는 이제 똑같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몽땅 다 치즈만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수출도 안 하고 몽땅 다 우리만 먹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역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은 아니죠. 무역전에도 둘 다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 사이, 이 선상의 어떤 지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생산은 이 까만 선상이고 소비는 이 파란 선상. 그러면 옛날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두자 다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양국 다. 그것이 우리가 무역의 이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 가능 영역이 옛날보다 훨씬 더 넓어졌다. 그것을 무역의 이익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면 무역은 치즈를 포도주로 혹은 포도주를 치즈로 전환하는 간접적 생산 방법이다. 무역이 없으면 각 나라는 소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원 배분을 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무역을 할 수 있으면 각 나라는 생산을 전문화하고 각 나라가 소비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재화를 교환해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무역이 흥된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을 넘어서 소비 가능성이 확대됐던 거죠. 그래서 그림 봤죠. 더 넓어진다. 무역으로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를 생산하는데 전문화한 경우 세계 생산은 확대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소비는 더 늘어난다. 증가한다. 자, 이게 이제 무역을 통한 이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수치를 통한 무역의 이익 예를 봅시다. 자, 그냥 ALC, ALW 이렇게 줬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하나 줘가지고 물론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이 사실은 숫자로 그렸죠. 숫자로 그렸는데 실제 이제 그 그린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림도 어떤 숫자가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리는 숫자인 겁니다. 숫자가 동일한 건데 우리나라의 ALC가 1이고 와인의 그 ALW는 2다. 그러니까 와인 생산에 2시간이 필요하고 치즈 생산에 1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이고 그 다음 외국은 와인 생산에 6시간, 치즈 생산에 6시간이 필요하고 와인 생산에 3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뭔가 하면 두 생산에 모두 다 절대 우위가 있다. 더 적은 시간으로 두 재화 다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절대 우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를 보자. 그럼 비교 우위는 ALW분의 ALC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치즈 생산의 소위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2분의 1이죠.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2분의 1이고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은 당연히 그 역수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ALW 나누기 ALC니까 2가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2분의 1이고 외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3분의 6이죠.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비용이 2인데 비해가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이 와인 두 단이라는 데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와인 반 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용이 더 낮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비교 우위를 이야기하고 반면에 와인 생산의 비교 우위라는 것은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은 우리나라는 2고 외국은 6분의 3이죠. 2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외국이 와인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와인을 훨씬 더 싸게 적은 치즈로 와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비교 우위, 절대 우위, 비교 우위,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비교 우위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 우위, 우리나라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 외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 그래서 우리나라는 덜 효율적이지만 외국은 대신에 와인 생산에서는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죠? 무역으로 포도주에 비해서 치즈의 균형 상대 가격은 두 나라 치즈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기회비용인데 상대적인 수요 공급의 교점,
그러니까 치즈의 상대 가격이 1에서 일어나서 치즈 1파운드하고 와인 1갤런이 일단 한 단위가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본다 그러면 실제 이제 교차점이 어디냐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수요 옥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정해보면 무역은 치즈 상대 가격이 자국에서는 오르게 되고 만약에 가격이 이래 됐다. 무역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의 치즈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치즈 상대 가격은 2분의 1이었습니다. 기회비용이 2분의 1이었으니까 기회비용과 치즈 가격이 동일하죠.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치즈 가격은 2분의 1. 그러니까 치즈 한 단위는 와인 반병하고 교환한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치즈 가격이 1도 높아졌다. 거죠. 그러면 옛날에서 더블이 된 거죠. 2분의 1에서 1이 됐다 더블이 된 거죠. 즉 무역이 치즈 상대 가격을 자국에서는 오르게 하고 반대로 외국에서는 치즈 가격이 2였어요. 외국에서 2였죠. 그죠? 외국에서 2였다는 말은 외국은 치즈 한 단위 생산하면 그거 가지고 와인 2병 교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이제 치즈 가격이 1도 떨어졌다. 수입 와인, 싼 와인 등의 1도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는 치즈 가격은 상대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무역이 없다 그러면 와인 2갤런을 생산을 중단한 대신에 치즈 한 파운드 생산하는데 충분한 노동이 해방된다. 해방된다. 하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나아가지고 양쪽 부존 자원까지도 같이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1. 노동량이 3,000이다. 3,000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의 총 노동시간이 3,000입니다. 외국은 자체적으로 치즈 500파운드를, 500단위를 생산하는 대신에 와인의 최대 생산량이 1,000. 그러니까 앞에 ALW 스타가 3이었습니다. ALW 스타. 외국에서 와인 한 단위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3시간이었죠. 3시간이다 그러면 3,000시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총 와인 양은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 뭐 1,000갤런, 1,000병이다. 그리고 치즈를 다 만든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 ALC 스타는 3이었죠. 6이었죠. 6이었습니다. 치즈의 그 한 단위 만드는데 생산 시간이 6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 500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치즈 최대 생산량은 500개죠. 500개인데 이 경우에 뭔가 하면 가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가격은 아까 그림에서 수요 공급거래에서 이야기하는 양국이 완전 특화는 시입니다. 양국이 완전 특화한다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몽땅 모든 자원 가지고 와인만 생산합니다. 와인만 생산하면 와인 1,000갤런을 생산해 가지고 이걸 뭔가 하면 몽땅 치즈 바꿔 먹으려고 그러면 치즈 1,000파운드를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 본다 그러면 자국 모든 자원과 치즈들 다 만들어봐야 500파운드밖에 못 만듭니다. 못 만드는데 무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자원 가지고 와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치즈를 사온다 그러면 치즈가 1,000파운드가 되는 거죠. 그럼 무역 없는 데 비해 가지고 소비 가능량이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일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현실은 그 반대쯤 되겠죠. 반반 정도 되겠죠. 1,000갤런 생산해 가지고 절반은 국내 소비하고 절반은 이제 무역해 가지고 뭐 치즈 1,000이 아니라 치즈 한 500 정도 수입해가 쓰겠죠. 그러면 뭐 옛날에 비해 가지고 치즈는 최대 생산량만큼 먹을 수 있고 와인도 여전히 500병만큼 또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거죠. 그런 것이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